실전학습 8번부터 11번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 경제, 사회 지문이네요, 지금. 자, 여기서 그 재산권, 그 중에서도 이 물권과 채권이 어떻게 다른 거고, 그 중에 이 물권의 어떤, 이것이 성립 요건에 대해서, 자, 이것이 이 형식주의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의사주의, 이 두 가지로 나눠갖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들어갈게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권리인 재산권은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거 재산권은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물권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물권이라는 건 우리가 여기 아래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자, 어떤 우리가 쉽게 어디 부동산 집이 있죠? 아파트가 됐거나 아니면 자동차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우리 채권이라는 거 하나 배운 적이 있어요. 뭐 우리가 지금 한자를 보시면 두 개가 다르죠? 보이시나요? 이게 다른 거? 위에 있는 채권은 뭐냐면 국가나 정부 또는 어디 회사에서 내가 자금이 부족해서 자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죠. 부채 증서를 발행한 채권은 위에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 그거 아니에요, 지금. 오케이? 자, 채권이라는 건 아래에 있는 이 채권인데 뭔가를 지금 이 권리, 내가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청구 권리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안 되는 학생은 여기다 뭐라고 정리해라. 자, 물건이 있고 그 다음에 청구 권리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건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는 말은 소유하거나 그 다음에 이것을 사용해서 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배타의 뜻은 아시죠? 내가 소유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소유할 수가 없는 권리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아파트로 봅시다. 내가 사는 내 아파트, 내 이름으로 돼 있고 내 명의로 돼 있단 말이야.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이 그것에 함부로 침해할 수도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배타적 권리가 되고 이건 채권과 좀 구분이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물건은 자,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과 달리 자, 여기 청구 권리라고 했었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채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지금 빌려줬단 말이야. 그 사람한테 돈 돌려줘.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죠. 자, 이것과 달리 그 권리를 실현하는데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서류상 내 집이야. 내 소유로 돼 있다면 그 집은 다른 사람한테 거기에 대한 어떤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내가 돈을 빌려줬어.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이 돈을 줘야지만 되는 거니까 일단 이 채권은 결국 타인의 행위가 필요로 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밑에 물건의 소유자는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근거로 해서 타인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그 물건을 매도하거나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또는 임대 이걸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돈을 대금을 지불하고 이 하나의 물건에 대해 누군가의 지배가 성립하면 동일 물건에 대해 다른 사람의 지배를 인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뭐라 한다? 물건의 배타성 또는 독점성. 자, 여기 하나하나의 낱말 뜻들 있죠? 자, 이거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내려가시면 또한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자,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입니다. 자, 이것은 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거를 지금 침해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권리야. 자, 또 상대적인 권리인 채권은 자, 이것은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돈을 빌려준 사람이냐 아니면 돈을 빌린 사람이냐라는 상대적인 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구적 권리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특정의 어떤 채권자와 채무 사이에 이 채권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제3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결국 두 사람 당사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간 사람만의 관계지 다른 사람은 전혀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자, 이때 이와 달리 이 물건은 특정의 상대방이라는 것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내 아파트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나의 것이야.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누구한테도 동일하게 어떻게 이것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배타적으로 내 거니까 집 들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지금. 되나요? 자, 밑으로 갑시다. 물건의 발생이나 또는 변경, 소멸을 통틀어서 우린 물건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구입을 했어. 물건이 발생을 했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나중에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럼 소유주가 바뀌게 되는 거죠. 변경도 일어나고 결국 나는 어떻게 된 거야? 거기에 대한 물건이 사라졌으니까 소멸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을 물건 변동이라 하며 이러한 물건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 자, 이게 중요한 내용으로 보이네요. 어떤 법률적인 행위를 뭐라 한다? 물건 행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뒷부분에서 다루겠지만 자, 우리가 아파트를 내가 새로 구입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법률적인 행위를 했단 말이야. 이런 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물건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아래 물건 행위에 의한 법률 효과는 자, 행위자 사이에 채권과 채무사 관계를 발생시키는 채권 행위에 의한 것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채권 행위는 발생한 채권의 이행이라는 문제가 남게 돼요. 자, 이것은 채권 행위라는 건 뭐 아까 내가 돈을 빌려줬다면 언젠간 받아야 된다는 이 채권 이행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죠. 자, 거기에 비해서 자, 물건 행위는 바로 물건 변동이 일어나서 그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아파트를 구입을 했고 등기가 맞춰졌어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그건 내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이행의 문제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자,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이 시달락이 보이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를 했어요. 팔았다는 얘기야, 지금. 갑이 을에게 팔았어. 이때 그 채권 행위에 대해서는 자, 여기서 갑이 을에게 지금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채무, 그런 의무를 그리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자, 채무를 부담하는 데 붙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뭔 말인지 지금? 자, 부동산, 아파트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부동산을 팔기로 했어, 내가.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주세요. 그럼 내가 이걸 팔겠습니다. 그랬으면,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되는 거야. 이전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을이라는 사람은 갑에게 1억이란 돈을 지급하면, 대금을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갑과 을은 아직도 각자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데 이와 관련하여 갑은 을에게 일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겠고 자 이게 바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의무 그리고 또한 을은 갑에게 또 다른 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대금에 해당하는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송금을 해주거나 현금으로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되겠어요? 갑에게 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채무가 이행이 되고 나면 부동산의 소유권과 금전의 소유권이라는 두 물건의 변동이 일어나고 자, 물건 변동이 이미 이렇게 되면 끝나버렸네요, 지금. 자, 그리고 이 물건 변동이 일어난 후에는 갑과 을에게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아요. 이게 끝입니다, 이제. 결국 소유권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돈은 어떻게 된 거고 상대방한테 지금 어떻게 지불을 했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어떤 문제는 없단 말이야, 지금. 자, 이처럼 물건 행위는 자, 채권 행위와 달리 직접 물건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의사 표시 외에도 일정한 공시 방법. 자, 공시라는 말은 자, 공개적으로 게시해서 널리 알리는 걸 얘기해요. 자, 가장 쉬운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법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이걸 어떤 그 아랫부분에 나오겠지만 뭐 등기를 하는 방법 자 이런 게 여기 해당이 될 겁니다. 이걸 공시라고 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공시의 방법을 갖춰야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각 국의 민법 규정은 차이를 보입니다. 자 약간 차이가 있대. 각 나라마다 좀 차이가 난대요. 자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는데 먼저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을 자, 의사주의라고 합니다. 이 의사라는 것은 나의 생각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매매를 할 때 팔려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걸 살려는 사람의 서로 간의 의사 관계가 맞아 떨어지면 생각해 이게 바로 어떻게 자 이것이 물건의 변동에 효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의사 표시만으로는 물건 변동에 자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일정한 공시 절차까지 거쳐야지만이 자 된다고 보는 관점을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형식주의는 모두 표시하고요. 의사 표시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공시 절차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후자의 관점을 취할 경우에 자 형식주의를 취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건물과 같은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는 자 등기부에 기재를 하게 되는데 자 거기에 보면 누구 소유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소유주를 이렇게 변동이 되는 것을 거기다 기록을 한단 말이야.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대요?
이걸 등기라고 합니다. 자, 등기를 통해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자, 동산 물건에 대해서는 동산이 뭔지는 아시겠죠? 움직이는 여러 가지 재산들. 자, 그래서 이 자동차 같은 이 동산 물건에 대해서는 물건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는 인도를 통해서 자, 다르네요, 지금. 부동산의 경우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 등기의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동산의 경우는 인도라는 이걸 통해서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의사주의와 형식주의 차이점 아시겠어요? 자, 의사주의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이루어지지만 형식주의는 의사 표시 플러스 여기다가 공시 절차가 필요하다. 이 공시 절차라는 것은 자,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 그 다음에 동산의 경우는 인도를 통해서 인도라는 게 뭐야? 그 사람한테 건네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인도라고 하잖아요. 자, 이걸 통해서 물권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의사주의는 대항 요건주의라고도 하는데 자, 프랑스 민법 규정에 의하면 자, 프랑스는 바로 이 의사주의를 따르고 있는 나라예요. 자, 여기 물건의 소유권은 채권의 효력을 통해서 이전한다고 했어요. 아까 채권이란 말이 뭐라고 있어? 어떤 청구할 권리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물건을 인도하여야 할 채무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도 완성이 되어 채권자를 소유자로 만든다고 정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의사에 의해서 서로 합의를 봤단 말이야. 자, 우리가 지금 제가 팔겠습니다, 사겠습니다 이 의사 표현을 했고 자, 그러면 이거에 따라 채권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자, 이것이 어떻게 채권자를 바로 소유자로 이걸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저한테 판다고 했으니까 저한테 이것을 넘겨주세요. 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유권의 형식이 이미 벌써 의사주의에서는 이 지금 뭘만 통해서 의사적 표현만을 가지고도 소유권 형식은 벌써 넘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자, 즉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의사표시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의사표시와 구별되지 않으며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이 법률 행위는 아까 이걸 물권행위라고 했었죠? 이 물권행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해서 별도의 공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매매나 교환, 증여와 같이 물권의 권리를 이전하여야 할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하면 자, 여기서 물건의 어떤 등기나 인도, 부동산이나 어떤 동산 같은 경우 각각 등기 내지 인도가 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없더라도 이 소유권 이전의 효력은 발생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 물권 변동의 당사자가 아닌 그 물권 변동 사실을 모르는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예를 들은 거야. 자, 우리 집 내 아파트인 줄 알았어. A라는 사람이 아파트인 줄 알고 B라는 사람이 거래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지금 누구한테 C라는 사람한테 팔기로 이미 얘기가 끝났어요. 그럼 B라는 사람은 중간에서 지금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프랑스 민법에서 이 부동산에 한해서만 아파트와 같은 이 부동산에 한해서만 일정한 공시 절차를 거쳐야 제3자와의 관계에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3자의 무엇을 막기 위해서 그런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자, 바로 일정한 공시 절차. 이 부동산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다면 뭐야? 등기가 되겠죠. 이 등기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제3자와의 어떤 이 물권 변동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식주의가 있네요. 자, 형식주의는 아까 뭐라고 했어? 의사 표시만 갖고 안 돼. 일정한 공시 절차도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성립 요건주의라고도 하는데 이 관점에서 물권 변동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공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제3자의 관계에서는 물론이며 자,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 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독일 같은 경우가 바로 이 형식주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그렇고 이 독일도 바로 이 형식주의를 지금 따르고 있는데 일정한 공시 절차를 거쳐야지만이 자,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독일 민법 규정에 의하면 물권 행위는 그 원인 행위인 채권 행위와 언제나 분리가 돼 있어요. 이건 별도라고 보는 거야, 지금. 자, 물권 행위와 여기 있는 채권 행위라는 것은 별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자, 그래서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 표시 외에도 자, 등기 또는 인도 둘 중에 하나겠죠? 아까 부동산은 등기를 할 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동산인 경우는 인도의 방법 이걸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 있죠? 이거라는 공시 절차를 거쳐야 물권의 변동이 지금 효력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성립요건주의에서는 물권행위가 공시 절차와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요건주의에서와 같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물권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와 제3자 사이의 관계가 달라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까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걸 만약에 지금 A라는 사람이 지금 B한테 지금 원래 C한테 팔기로 해놓고 나서 B한테 팔아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자 여기 이 독일인 경우는 뭐를 갖고 즉 공시 절차까지가 끝나야지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 여기는 이것이 그 어느 정도의 그 물권 변동의 효력이 지금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자, 성립요건주의는 다른 말로 이 형식주의는 법률 관계가 명확하고 거래 안전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바로 우리 이 한국도 이 민법 이것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도록 할게요.